제가 투자를 하고 또 투자자로 성장해서 우리와 류가 다르거나 아니면 종목이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앞으로 하락할 텐데 괜히 지금 집 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내년 4월 결혼 준비 중인 새신랑입니다. 2동짜리 아파트 24평이 4억 9천 금매로 나와 있길래 주말에 신부랑 같이 가서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세대수가 이제 200세대가 좀 넘으니 그나마 대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에서 시간을 재보니 7분 정도 거리의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호재가 있고 역 주변에 그런 미래가치 등 제 나름의 신념으로 사도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빨리 가계약 걸 수 있냐고 해서 금매역계 500만 원에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계속 오를 거라는 금리와 공급, 곧 집값이 10%는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등기부등본을 왜 떼지 않았는지도 이제와 후회돼요. 금매를 내놓은 분은 작년에 3억 8천으로 전세를 안고 사셨더라고요.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밀어붙여야 할지, 당장 취소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비 신부와 함께하는 인생 첫 시작인데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뭐냐면 계속 올라갈 때는 엄청 사고 싶어 하는데 약간 주춤하면 괜히 샀나 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분 사연을 골랐고 일단 결론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사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이 사신 아파트가 방 3개짜리 이제 복도식 아파트예요. 서울에 있는. 근데 5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세대수도 엄청 작지도 않아. 그리고 전세가 3억이 넘어요. 제가 보기에 영끌 수준도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이 집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집을 나쁘지 않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거나 이렇게 막 갈팡질팡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살려고 했던 원칙과 기준이 뭐였나. 제가 이분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대신 복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좋아요. 영끌이 없는 범위냐 첫 번째. 영끌 없는 범위예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 순자산이 2억 5천 정도 있으시다고 하셔서 집값의 절반 뿐만 아니라 두 분 맞벌이 신혼부부가 충분히 상환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전세가율이 높아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전세도 잘 나가요. 또 역세권이고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괜찮거든요. 또 그 역이 되게 서울 중심지에서 먼 역이 아니라 이거야.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호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호재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데 호재 보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잘 못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이게 너무너무 비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호재가 여기에 지나가는 지하철, 뚫린다는 지하철이 이 노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여기는 호재가 아니야. 여기는 원래 가려고 했던 데니까. 근데 여기만 엄청 올라. 여긴 하나도 안 올라. 어떤 땐. 근데 지금 이 분이 사시면서 봤던 그 호재는 이 지역이 아니라 반대편에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거지. 가격이.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살 거잖아요. 내 집이니까. 10% 떨어졌다고 갑자기 월세로 갈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은 5년, 10년 더 지나가면은 10% 떨어졌다가 100% 오르면 어떡할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돈이 계속 풀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저는 계약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바나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다들 걱정하시는 게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보통 집 볼 때 2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는 거는 장기간 얘가 가격 상승이 가능하냐. 그러려면 사실은
실거주 수요가 좋아야 되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가깝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세대가 300세대가 안 되고 복도식이고 90년 초반에 구축 아파트라는 거, 그게 좀 약간 안 좋은 점이 있고 용적률도 높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단지다라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상충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사실은 가계약금 넣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다가 호재랑 이런 게 보이다가 막상 넣고 나니까 너무 오된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 떨어진다는데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 아파트는 아마 제가 볼 때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매매가가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전세가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빠지진 않고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락장이 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도 걱정하는 게 이게 또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뭐 아까 나연님이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전세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런 면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하락하기엔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심자 치고는 펀드도 되는 내 집 마련 투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두 분 다 처음에 그 입지를 볼 때 그 기준을 잘 맞춰서 가격 대비 잘 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너나연님께서는 또 중간에 내가 이걸 매매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하다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를 확인해라. 그렇죠. 영끌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전세가율이 받쳐주는지 높은지 그리고 세 번째가 호재가 있으면 호재가 그 반영이 많이 됐는지 요 여부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너바님 입장에서는 그 입지가 가치가 있냐 향후 앞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할 실수요가 좋아할 그런 입지냐 두 번째는 실수요가 받쳐주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시네. 전화 좀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한 선택을 하셨대요. 어떡하죠? 왜요? 거기서도 이제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파기를 했었거든요. 안 돼! 오! 예, 제가 볼 당시에는 이제 구축이었지만은 좀 나중에 보니까 용적률도 너무 안 붙고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따로 그 소장님을 만나뵈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안 그래도 거기 앞에 어떤 조망권도 침해되고 그렇죠. 층간소음이 엄청 많이 이렇게 소음 왔었대요. 그것도 실거래가랑 거기 주변의 시세를 봤는데 많이 전세 전체 가격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실거래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라도 전 6억까지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5년 사다가 갈아타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보다 오름폭이 더 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하기를 했었어요. 그냥 시험보 특공이라는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전세를 하자는 생각으로 그 계약을 하게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괜찮아요. 지금 저기 실례지만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전 32살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창창하니까 요즘에도 막 저와 비슷하게 신혼 앞둔 부부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조언이 될 수 있는 그 2년 전세나 반전세를 하고 나오면 2년 뒤에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선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부동산 공부 좀 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올해부터 거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역세권, 5분 이내 거리고 아파트 한 200세대, 300세대 이상 매일같이 그 세 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다닌 거는 좀 한 10번 정도? 2년 뒤에 더 오르면 어떡해요? 저도 그게 좀 많이 겁이 납니다. 만약에 지금 집을 안 샀어요. 그리고 집이 2년 뒤에 집을 안 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전문가들이 요즘에 연말에 전문가들 나와서 뭐 전문가 20인 인터뷰 해가지고 신문기사 나오고 이런 거 보이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년에도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만기가 됐어요 이제. 2년 뒤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하락장이 왔으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되면은 본인이 덜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시님 지금 32살이시잖아요. 나중에 40살 됐을 때도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45, 50이 됐을 때도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는 지금이랑 가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네. 상승곡선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이 그냥 좀 내려가더라도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가고 네.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신스님 주식 하시나요? 주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할 때 오르고 내리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릴 것 같다고 팔고 오를 것 같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사가지고 쭉 들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예. 집은 더해요. 주식은 그 회사가 상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상패가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아파트는. 저는 신시드님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도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 네. 사놓고 내년에 여기 쓰셨잖아요. 10% 정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고. 그 10% 네. 떨어질 땐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근데 그때 주식 하수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다 팔죠. 맞아요. 네. 흔히 얘기하는 존버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건 주식이 아니라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1년, 2년을 보면서 일일비 하시려고 하면 안 좋아요. 이게 결국엔. 그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5억, 6억 정도의 집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집을 사려면 지금 시점에 한 40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을 구할 때 분명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작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10년, 20년을 보면서 실거주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저하고 이야기 나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아, 이때 이렇게 하길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런 게 참 내가 후회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였어요. 대신 절대 영끌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현금 2억 5천인데 내가 8억 9억짜리 집 가겠다고 욕심부리면 절대 안 되고요. 5억 6억짜리 집이면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사놓은 게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아, 한 2억 5천 정도 중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주식인데 이게 좀 너무 팔기가 아까운 것 같아요. 매매나 전세를 하든 뭐 큰 돈을 일으킬 때 네. 이런 것들을 내비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아니면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네. 이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죠. 맞아요. 네. 내가 어떻게 살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유튜브든 책이든 어디든 다 방법만 있어요. 그 방법을 어떨 때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 월세 사세요. 돈 깔고 앉지 말고.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네. 그게 아니라 너나님 저는 회사도 괜찮고요. 저는 그런 거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주식, 부동산 다 끊으시고 회사 일을 올인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방향 설정이 먼저 돼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나님 저 지금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고요. 이거를 신시드님하고 신시드님 주변 친구들 세대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버스 잘 타는 법만 책 나오고 막 뭐 유튜브 나오고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세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절대. 전월세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대신 내가 전월세 사는 거보다 그 돈을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할 때 본인의 매수 원칙 같은 게 다 있어요? 아직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정보라든지 그런 걸 조달을 많이 하다 보고 또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감각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 돈 번 게 본인 실력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아요? 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이 운빨이 다 됐을 때 내 실력으로 바칠 수 있을 만큼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주식 투자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써요? 점심시간대나 퇴근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네. 본인이 주식 투자가 확실히 내 매수매도 원칙과 기준이 쓸 때까지는 주식은 회사 일 같은 직업이 되고 실력을 키워서 역량을 쌓고 내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 이 사람 투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 만큼 나를 올려야 돼요. 저 정말로 신시드님이 경제적 자유나 네. 예, 돈을 잘 굴리셔서 자산가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적인 부분들을 주식 고수분들한테 차근차근 열심히 배우셔서 안 잃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월세 사셔도 됩니다. 네, 방향을 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 너바나님 삐치신 거 아니죠? 좀 걱정이 돼서. 네,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지금 15년 정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자산을 좀 많이 쌓은 편이거든요. 너무 이 바닥에서. 찐이지. 엄청.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이 수백 명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 다 뒤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많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워런 버핏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천재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미래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파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파도에서 잘 헤엄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도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잘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점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점쟁이로 알아. 이거는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이 시장에서 돈 번 게 시장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투자에서. 메타인지가 안 된 친구들이 제가 하락장에서 정말 많이 참혹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좀 전화 주신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은 진짜 이게 왜냐면 저도 이제 한 집의 가장이고 그러면 이제 나는 결혼했다는 건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사실은 아까도 이분도 그런 것 같아. 뭐 혹시나 잃으면은 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할까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분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아니거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투자 고수분들한테. 되게 신기한 게 혼자 해서 잘 된 분 거의 없어요. 자기 안에 같이 맞아. 하는 부티크가 있거나 네. 증권에서 일을 하거나 개미들은 다 뒤졌어요. 제가 투자를 하고 또 투자자로 성장해서 우리와 류가 다르거나 아니면 종목이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미래라는 화두를 놓고 사람을 분류할 때 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래에 맞춰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래를 만드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만드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소수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그런 거를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을 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 만약에 내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미래에 맞춰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이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핵심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안 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 대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대박이 터진다. 그 운인 거예요. 이렇게 스탠스를 맞춰놓고 가야 여러분들이 투자로 안 잃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투자는 비슷해요. 그래서 너바나님도 걱정이 너무 되니까 또 결혼해서 가정 꾸리니까 맞아. 저도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신시드님 돈 잃고 나서 이 생각나면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떤 분야를 선택했든 어찌됐든 월급 그 이상의 그 수익을 바라는 거잖아요. 투자에서.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쏟는 그 시간과 에너지 그 이상을 투자에 쏟아야지만이 거기서 또 그만큼 더 이상의 성과가 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주식을 할 거면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몰입을 해서 많은 시간 그렇게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